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혈액형 얘기 나오거든, 그죠? 우리가 방어작용 배우고 있는데 이제 혈액형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혈액형 뭐 우리 알다시피 뭐 ABO식 혈액형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이제 크게 두 가지 배워. RH식 혈액형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건 요 ABO식이지, 그지?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거 외에도 혈액형을 그 판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로 쓰는 게 ABO식이고 RH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혈액형을 판단할 때, 판정할 때 바로 그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방어작용에서 요 혈액형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ABO식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알다시피 이제 ABO식 혈액형은 네 가지 혈액형이 있지. A형, B형, 뭐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각각의 혈액형인 사람들이 혈액을 채취를 해. 그럼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혈액을 넣고 원심 분리기에 분리를 하면 아래쪽에는 약간 검붉은색을 띤 애들이 가라앉아 있고 위엔 노란색을 띤 액체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액체를 혈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가라앉아 있는 애들을 통틀어서 혈구라고 불러가지고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들어있는 혈구들 중에 적혈구죠, 적혈구. 우리 이제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적혈구 표면에 표면에 무슨 단백질 같은 게 붙어 있어.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항원으로 작용하는 거야, 항원으로. 그래서 그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응집원이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응집원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면 항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럼 그 항원하고 결합할 수 있는 뭐가 항체가 있겠지. 그 항체라고 하는 건 요 혈장에 들어 있거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응집소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A형인 사람을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해줘.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응집소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각각 두 종류씩 있어. 그래서 보니까, 자, A형인 사람 혈액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A형인 사람 적혈구 표면에는 응집원이 하나 붙어 있어.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A 응집원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A 응집원이 있어. 근데 생각해봐. 자기 피 속에 내가 A 응집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A 응집원이라는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내 피 속에 내가 A 응집원을 갖고 있는데 그거랑 결합하는 응집소가 들어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내 피가 응집돼서 이제 엉겨가지고 마치 앙금 생성되듯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A형인 사람 그 혈액 속에는 응집소가 있는데 얘랑은 결합 못하는 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얘랑은 결합 못하는 게 이렇게 들어있더래. 그래서 얘는 이제 베타 응집소라고 불러. 베타 응집소. 자, B형인 사람 혈액을 들여다봤대. B형. 자, 적혈구 표면에 마찬가지로 얘도 응집원이 이렇게 들어있더래. 자, 근데 그 응집원은 얘가 왜 베타 응집소냐면 여기 B형인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응집원하고 요 응집소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비응집원이라 불러. 그리고 그래서 얘는 베타 응집소라 부르는 거야. B형은 비응집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B형인 사람 혈액 속에는 이 A 응집원하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들어있네. 이렇게. 요거 알파 응집소라고 불러. 알파 응집소. 그래서 A형인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A 응집원과 혈장 속에 베타 응집소를 가지고 있고 B형인 사람은 B 응집원과 알파 응집소를 갖고 있는 거야. 자, AB형인 사람이 있더래. AB형. AB형인 사람을 봤더니 표면에 이 A 응집원과 B 응집원을 둘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둘 다. A 응집원과 B 응집원. 그러면 이 사람은 혈장 안에 응집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알파와 베타 두 종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응집돼서 안 되겠지? 실제로 응집소가 없더라는 거야. AB형인 사람 혈액 속에는.
자, O형인 사람은 보니까 적혈구 표면에 이 A 응집원도 없고 B 응집원도 없대. 그냥 응집원이 없더래. 응집원이 없는 거야. 깨끗한 거야. 대신에 이 사람 혈액 속에 응집소는 두 종류가 다 들어있더래. 그치? 어차피 응집원이 없으니까. 근데 응집소가 알파, 베타가 이렇게 둘 다 들어있더래. 알파, 베타 둘 다 들어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냐. 일단 A형, AB형, 뭐 B형, O형인 사람이 각각 갖고 있는 응집원과 응집소를 외워줘야 되는데, 자, 이제 혈액형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 응집원이 일종의 항원이고 응집소가 이제 항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혈청이라는 걸 만들어. 혈청. 내가 예를 들어서 A형인 사람의 혈액을 가지고 혈청을 만들어. 그럼 내 혈청이 뭐라 그랬니? 우리 혈액에서 이렇게 액체 부분 혈장이라 부른다 그랬잖아. 혈장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성분을 뺀 게 혈청이야. 그러니까 네가 공부할 때는 그냥 이 혈장이 곧 혈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잘 봐. 내가 A형인 사람의 혈액을 가지고 혈청을 만들어. 그러니까 A형인 사람의 피에서 요거만 분리를 한 거야. 그래서 혈청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A 혈청 이렇게 불러. 표준 A 혈청이라는 걸 만든 거야. A형인 사람 걸 만들어. 그러면 이 표준 A 혈청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냐? A형인 사람이 혈액에서 요거만 분리했으니까. 자, 응집소가 어디 들어있다고? 여기 들어있다고. 여기 들어있다고. 응? 여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표준 A 혈청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베타 응집소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형인 사람을 가지고 혈액을 가지고 혈청을 만들었어. 마찬가지 B형인 사람의 혈액에서 요거만 분리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이 혈청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알파 응집소가 들어있겠지. 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개의 혈청을 표준 A 혈청하고 표준 B 혈청을 이렇게 둘 다 준비를 해.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혈액을 떨어뜨려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혈액을 떨어뜨리면 그 혈액 속엔 이 응집원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기 표준 A 혈청이 있고 표준 B 혈청이 있는데, 자, 내가 어떤 사람이 혈액을 떨어뜨렸더니만 여기다 한 방울 통통 둘 다 떨어뜨린 거야. 근데 여기서만 응집이 막 일어난 거야. 그러면 내가 떨어뜨린 혈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알파하고 만나서 응집될 수 있는, 즉 뭐가 들어있다? A 응집원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내 혈액 속에 A 응집원은 들어있으나 B 응집원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가 돼. 그럼 결국 뭐란 얘기야? 이 사람의 혈액은 A형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혈청 두 개 이렇게 준비해 놓고선 마찬가지로 또 이제 혈액을 통통 떨어뜨렸어. 자, 그랬더니만 그 똑같이 둘 다 떨어뜨렸는데 여기서만 막 응집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떨어뜨린 혈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B 응집원은 들어있는데 A 응집원은 안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혈액형은 뭐가 되는 거야? B형이 되는 거야. B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준 A 혈청과 B 혈청 준비한 다음에 혈액 떨어뜨렸더니 이번에는 둘 다 응집이 된 거지. 그러면 그 떨어뜨린 혈액 속에는 A 응집원도 들어있고 B 응집원도 들어있다는 얘기야.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면 소위 말하는 응집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혈액형은 뭐가 되는 거야? 아, A 응집원과 B 응집원을 둘 다 갖고 있으니까는 AB형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형인 사람이 혈액형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됐어? O형은 응집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응집소가 들어있어도 여기다가 O형의 혈액을 둘 다 떨어뜨려도 어차피 아무런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O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봐라. A형인 사람의 혈액으로 만든 게 표준 A 혈청이잖아. 그지? 거기에는 베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혈청은 B하고 만나면 응집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표준 A 혈청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항B 혈청이라고도 불러요. 항B 혈청. B하고 만나면 응집된다.
표준 A 혈청 또는 항비 혈청 이렇게 불러. 그럼 표준 B 혈청은 뭐야? 알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A하고 만나면 응집원 A하고 만나면 응집이 되거든. B하고 만나면 응집 안 되고, 그지? 그러니까는 얘는 항 A 혈청이라고 불러. 그래서 나중에 혈액형 판정하는 문제에서는 요거를 얘를 얘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요거 부르는 명칭이 표준 A 혈청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항 B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ABO식 혈액형 이런 식으로 자, 응집원과 응집소가 결국에는 응집원이 항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응집소는 그거와 결합할 수 있는 일종의 항체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 둘이 만나서 응집이 되냐 안 되냐 즉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가지고 이렇게 혈액형을 판정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ABO식 혈액형 이렇게 판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얘기했던 자, 요 각 혈액형들이 갖고 있는 응집원과 응집소에 대한 얘기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ABO식 다음으로 쓰는 게 RH식이라는 게 있어. 자, 잘 봐. RH식 혈액형은 이게 붉은 털 원숭이의 학명을 딴 건데, 자, 붉은 털 원숭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혈액이 있겠지. 맞아? 자, 붉은 털 원숭이 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적혈구가 들어있겠지. 혈액을 분리하면. 자, 붉은 털 원숭이 적혈구 표면에도 그러니까 이 A 응집원, B 응집원과는 다른 어떤 응집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자, 요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D 응집원이라고 불러. D 응집원. D 응집원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토끼 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토끼한테 넣어. 붉은 털 원숭이 혈액을 토끼에 넣습니다. 그러면 토끼 몸 안에서는 얘가 항원이 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지? 이거에 대한 뭐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D 응집원에 대한 항체가 생기겠지. 그지? 맞아? 그럼 토끼 혈액 속에 이 항체가 생겨 있을 거 아니니? 자, 그걸 추출해. 혈청을 만들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RH 혈청이라고 불러.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항체가 이 D 응집원하고 결합하는 거니까 얘를 뭐 델타 응집소 또는 D 응집소라고. 델타 응집소라고 보통 불러. 델타 응집소? 자, 그래서 잘 봐. RH 혈청이라는 걸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RH 혈청을 이렇게 준비를 해.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다고? 델타 응집소라고 하는 일종의 항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혈액을 떨어뜨려. 자, 떨어뜨렸을 때 만약에 떨어뜨린 사람 혈액 속에 붉은 털 원숭이와 같은 D 응집원이 들어있으면 여기서 뭐가 막 일어나? 응집이 일어나겠지? 자, 이렇게 응집이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RH 플러스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혈액 속에 이 D 응집원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다 떨어뜨리더라도 어떻게 되겠어? 아무런 응집이 일어나지 않겠지? 이걸 RH 마이너스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RH식 혈액형은 혈액형이 두 가지야. RH 플러스형이 있고 RH 마이너스형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응집원, 응집소 보면은 자 RH 플러스인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이른바 D 응집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RH 플러스인 사람은 D 응집원은 가지고 있지만 그 혈장 속에 응집소는 없어. 이거는 이제 응집소를 내가 미리 일부러 만들어 놓고 이제 2, 3 혈액을 떨어뜨린 거겠죠. 그 다음에 RH-형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응집이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응집원이 없는 거야. D 응집원은 없는 거야. D 응집원. 근데 RH-인 사람은 응집소도 없더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 그런데 문제는 이 RH-인 사람은 응집소가 없는데
이 RH-인 사람 혈액과 그러니까 이 RH-인 사람 몸속에 RH 응집원, 그러니까 D 응집원이 들어오면 노출되면 응집소가 생겨버려요. 응집소가 생겨. 응집소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없는데 내가 RH 예를 들어 마이너스형인데 내 몸속에 응집소가 없는데 실수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수혈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RH 플러스형이 들어오면 내 몸속에 응집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없는데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RH식 혈액형이라는 것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학교에 따라서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저가세포증이라는 게 있어. 저가세포증. 이 RH식 나온 김에 저가세포증 얘기도 좀 해줄게. 아마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나올 거고요. 학교에서 혹시 언급하면 나올 수도 있어. 저가세포증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엄마 아빠가 결혼합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아빠가 RH 플러스형인 거야. RH 플러스. 엄마가 RH 마이너스형이야. 둘이 결혼했어.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첫째가 태어나. 자, 근데 첫째가 태어나는데 이 첫째가 혈액형이 RH 예를 들어 플러스인 거야. 플러스는 첫째가 태어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첫째 아이를 출산하다 보면은 출혈이 발생하지 않니? 그래서 이 아이의 혈액이 엄마 몸속에 조금 이렇게 섞이게 되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엄마 몸속에 자, 엄마가 RH 마이너스인데 RH 플러스 혈액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델타 응집소가 생긴다 그랬지? 그러면 첫째를 출산하면서 출혈이 발생할 때 아이 혈액이 엄마랑 섞이면 엄마 몸 안에 델타 응집소가 생겨.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엄마가 둘째를 갖게 된 거야. 그지? 둘째를 갖게 된 거야. 근데 만약에 둘째가 또 RH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돼? 자, 이 응집소라는 게 일종의 항체잖아? 엄마 몸에 얘가 만들어져 있는데 둘째가 생기면 태반을 통해서 항체는 건너갈 수 있어. 그럼 이 엄마 몸에 있던 응집소가 둘째한테 가. 태반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죽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둘째한테 나타난 이게 저가세포증입니다. 이게. 엄마가 첫째를 RH 플러스를 출산하고 둘째도 RH 플러스일 때 이 아이 몸속으로 엄마의 응집소가 들어와서 아이가 죽을 수 있거든. 이걸 저가세포증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둘째 못 낳았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경우에 RH 플러스가 태어나지. 그럼 엄마 몸에 혹시 여기가 생겨 있을 수 있잖아. 사전에 둘째 갖기 전에 엄마가 이걸 없애. 병원 가서. 치료받아서 없앱니다. 그러면은 둘째가 RH 플러스로 태어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RH 플러스인 아빠와 RH 마이너스인 엄마가 만나서 첫째가 RH 플러스가 태어날 때 둘째가 RH 플러스면 둘째에게서 이 저가세포증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거. 이게 시험은 거의 내신에서는 거의 빠져서 안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혹시 언급하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AB식과 RH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혈액형 얘기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수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수혈에 대한 얘기. 그지? 수혈. 자, 그거 하기 전에 이 대표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까? 자. 그림 가는 자, 철수와 영희의 혈액을 원심 분리한 결과다. 그 다음에 나는 철수와 영희의 혈액형 판정 결과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죠? 한 페이지 넘기면 되겠죠? 자, 그럼 보면은 자, 원심 분리한 결과니까 기억과 니은이 혈장이거든. 그다음 옆에 이제 판정 결과래. 얘 봐봐. 철수는 항 A 혈청하고 항 B 혈청의 혈액을 둘 다 떨어뜨려 여기서만 응집이 일어났거든. 그러면 뭐야?
B랑 만나면 응집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철수는 혈액형이 지금 뭔 거야? 혈액을 둘 다 떨어뜨려 여기서만 응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항B, B하고 만나면 응집되는 B형이란 얘기야. 철수는 B형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영희는 지금 뭐? 둘 다 응집이 일어났지? AB형이란 얘기야. 그러면 자 철수는 B형이니까 잘 봐. 철수의 혈액을 분리했을 때 아래쪽에는 비응집원이 들어있을 거고 혈청에 해당되는 기역에는 알파 응집소가 들어있을 거란 얘기야. 어? 아 그래 영이 응집이 안 된 거구나. 미안해. O형이네 O형. 그럼 영희는 O형이니까 영희 혈액을 원심 분리했을 때 이 디귿 부분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는 응집원이 없는 거야. 그럼 O형이니까 니은 혈장 부분에는 알파 응집소와 베타 응집소가 둘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러면 자 기역과 옳은 것만 고르래. 기역과 니은에는 모두 베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알파가 존재하는 거지. 기역 틀렸고. 자 기역과 디귿을 섞으면 어떻게 돼? 얘랑 얘를 섞으면 여기는 알파가 있지만 여기는 뭐 A나 B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응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항 A 혈청에는 뭐가 돼? A하고 만나면 응집되는 혈청이기 때문에 알파가 들어있거든. 기역에는 뭐 들어있다? 알파. 같은 종류의 응집소 존재하네? 맞는 말이지. 그래도 이렇게 5번 되겠다. 그지? 근데 이거 너무 이 정도 판정하는 건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 거야. 사실 혈액형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살펴봐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혈 관계 나오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리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때 피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 그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를 주는 걸 이제 수혈이라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수혈할 수 있는 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수혈 관계. 자, 일단 피를 내가 많이 줘야 되거나 많이 받아야 되는 경우, 대량으로 수혈을 해주는 경우에는 자, 무조건 뭐가 같아요? 혈액형이 같아야 돼.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만. 혈액형끼리만 수혈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혈액형이니까 우리가 배운 두 가지. ABO식도 같아야 되고 모두 같아야 돼. RH식도 같아야 되는 거야.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RH 플러스 A형이거든. 성격이 되게 소심하지, A형이라. 그러니까 나는 RH 플러스 A인 사람한테만 대량으로 수혈을 해주거나 받을 수 있는 거야. 둘 다 같아야 돼. 자, 그런데 보통 시험에서 수혈 관계 출제할 때는 대량이 아니라 소량. 뭐 이거 기준이 있겠지, 그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이 있겠다만 그 소량으로 수혈할 때는 자 주는 사람의 응집원 하고요. 받는 사람의 응집소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응집이 안 되면 수혈이 가능한 거야.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만나서 응집이 안 되는 경우에 수혈을 해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는데 요거. 자, 여기 보면 이제 다량 수혈 가능은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만 지금 돼 있지? 그죠? 파란색.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A형이 있어. A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다 해부 써볼게요. 여기 AB형이 있고, 그 다음에 O형이 있고, 자, B형이 있고, 이렇게 치보자, 이거죠. 자, 잘 봐. A형이 O형한테 주려고 그래. 그럼 잘 봐. 주는 A형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지. 맞아? 근데 받는 O형은 응집소가 알파, 베타가 다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A하고 알파 만나서 응집되지? 못 주는 거야. 못 줘. 그런데 O형이 만약에 A형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주는 O형은 응집원이 없거든? 받는 A형은 베타를 갖고 있지.
둘이 응집돼 안 돼? 안 되지. 주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거야. 자, 똑같아. B형이 O형한테 주려고 그래. 그러면 주는 B형은 응집원이 B야. 근데 받는 O는 알파, 베타 다 갖고 있으니까 응집되네? 못 줘. 왜냐면 베타랑 B랑 만나서 응집되니까. O형이 B형한테 준다? 주는 O형이 응집원이 없고요. 받는 놈은 알파를 갖고 있지만 뭐 어차피 주는 놈이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응집이 안 돼. 줄 수 있는 거야. 자, O형하고 AB형. 자, AB형을 O형한테 주려고 그래. 자, 주는 AB형이 AB 응집원 다 갖고 있어. 근데 받는 놈 알파, 베타 다 갖고 있으니 응집돼서 못 주는 거야. O형이 AB형한테 어때? 주려고 봤더니 응집원 없고요. 받는 AB형도 응집소가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거야. 응집 안 되니까. 아, 결론은 O형은 뭐야? 소량으로 수열 관계를 따질 때는 줄 수만 있고 받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O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O형은 희생과, 그렇지? 봉사정신이 투철한 혈액형인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식으로 A하고 봐봐. A가 예를 들어서 AB형한테 주려고 그래. 주는 놈은 A 응집원이 있고 받는 AB형은 어때? 응집소가 없거든. 응집이 안 되겠지? 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A형한테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주는 AB형이 AB 응집원을 다 갖고 있는데 A형은 베타를 갖고 있잖아. 그럼 응집되겠네? B하고 베타 만나서 못 주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B형도 AB형한테는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AB형은 B형한테 못 주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AB형은 수혈을 받을 수만 있는 거야. 줄 수는 없는 거고. 반대로 O형은 줄 수만 있고 받을 수는 없는 거지. 맞아? A형하고 B형은 어떻게 돼? 줄 수 있어, 없어? 자, B형이 A형한테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주는 B, 받는 놈 베타, 못 주네. A가 B형한테 주려고 그래도 어떻게 돼? 주는 놈 A, 받는 놈 알파 갖고 있으니까 못 주니까 A, B형 사이에는 수혈 못 하는 거지. 소량으로라도. 그래서 이렇게 소량으로 수혈 관계를 따질 때는 이 관계를 꼭 기억해라.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관계가 응집이 되지 않을 때 수혈을 좀 해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뭐가 같아야 된다? 혈액형이 같아야지만 사실은 수혈이 가능한 거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요걸 물어보겠지, 요 관계를. 그지? 시험에서는 요 소량으로 수혈해주는 관계를 물어볼 테니까 요걸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 판정하는 거 가지고 이제 사실 다양한 문제, 뭐 뒤에 나오는 유전 파트에서 이제 가계도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집단이 학생 수를 주고 각각의 혈액형인 사람이 몇 명이냐 뭐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들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풀면서 풀어보면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 뒤에 넘기면 개념 체크 문제 나오지?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것도 좀 푸는 시간 줄게. 이거 풀어보고 그리고 그 개념 체크하고 뒤에 넘기면 28번 문제 있거든. 개념 확인 문제. 그것도 한번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봐. 이거 같이 선생님이랑 풀게. 개념 체크 문제랑 28번 문제. 자, 1번 응집 반응에 대해서 OX 표시하시오. 자, 혈액형 판정하는 응집 반응은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이다.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자,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자, 적혈구 세포막에는 응집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응집원이 있는 거야. 그치? 요거 X가 되겠고. 자, 응집소는 특정 응집원하고만, 그렇지? 아까 여기 나왔지만은 뭐 A는 알파하고 뭐 B는 베타하고만 결합하겠지. 응집 반응을 일으킨다. 맞는 말. 자, ABO식 혈액형의 응집원과 응집소를 나타낸 것이다. 알맞은 기호나 말을 써라. 자, AB형은 응집원 AB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고 O형은 없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응집소로 A형은 베타를 가지고 있고 B형은 알파를 가지고 있고 AB형은 없고 O형은 알파 베타를 모두 갖는다. 3번 어떤 사람의 ABO식 혈액형 판정 실험 결과다. 자, 적혈구 세포막에 자, 이 지금 항 A 혈청에 응집이 되고 B 혈청에는 안 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지금
A형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 사람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응집원은 A가 될 거고 응집소는 베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4번. 네 사람의 ABO식 혈액형 판정 결과다. 자, 간은 지금 항 A, 항 B 둘 다 응집이 됐으니까 이 사람 AB형이고요. 간은. 그지? 자, 나는 항 A 혈청, 그러니까 항 A, 항 B로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에 응집되면 이 혈액형인 거야. 나는 A형, 다는 B형, 라는 둘 다 응집되지 않았으니까 O형이다라는 거. 이 정도는 그냥 뭐 쉽게 판단해 줘야 되고요. 5번, RH식에 대해서 OX 하시오. RH 응집원 유무에 따라, 그치, 아까 얘기했지. RH 플러스는 RH 응집원이 있고, D 응집원이라고도 하고, 마이너스는 없다. 구분한다. RH 플러스인 사람이 혈약이 아니라 혈액이다. 이거 오타다. 그치? 혈액 속에 RH 응집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이 이렇다 그랬지? RH 응집소는 RH 플러스인 사람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치? 이거 X. 수혈받은 적이 없는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의 혈액에는, 그치? 여기서 수혈받은 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수혈받은 적이 있으면 이제 응집소가 있는데, 없으면 둘 다 없다. 자, 6번. 수혈관계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모든 ABO식 혈액형의 소량 수혈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누구였어, 여기? AB형이지, 그지? AB형은 전부 받을 수만 있다. O형인 사람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그지? 왜냐면 수혈해주는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이 응집원이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다 소량으로 수혈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소량 수혈은 주는 사람 혈액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 혈액의 응집소 사이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소량으로 수혈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혈액형 이제 판정하는 거가 뭐 문제 나오겠지만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28번 문제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 뒤에 28번. 자, 요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수를 주고 각각의 혈액형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제 판단하는 거 나온단 말이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응용돼서 나오는 거야. 자,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을 이용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혈액형 조사한 결과의 일부래. 자, 그럼 봐. 항 A 혈청에 응집한 학생이 40명이면 아까 항 A로 나오면 그냥 A형과 누구야? AB형의 합이 40명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응집원 A를 갖고 있으면은 다 응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A형과 AB형인 학생의 합이 40명이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연립방 정식 그냥 세우면 되는 거거든. 항 B 혈청이 응집했다 그러면은 뭐야? B형과 AB형의 합은 또 45명이 된다는 얘기고. 맞지? 두 가지 혈청이 모두 응집됐다. 그럼 이거는 AB형이라는 얘기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혈액형은 알려주거든, 학생 수를. 그러면 AB형인 사람이 결론적으로 15명.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거. 계산하면은 A형은 25명이 나오고요. B형은 30명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니까 이거 더한 거와 100명의 차이, 나머지가 O형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럼 O형은 몇 명이야? 30명이 나온다라는 거 계산할 수 있어. 그지? 자, 옳은 것만 고르래.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지? O형은 몇 명이다? 30명이다. 응집원을 A만 갖는다라는 건 뭐야? A형이란 얘기지. 그지? A형 몇 명이었어? 25명. 응집소가 없다라는 건 뭐지? 알파건, 베타건 없는 건 AB형밖에 없거든. 그지? 그럼 AB형이 20명이냐 이 얘기거든. 15명이니까 틀렸죠. 그지? 그래서 이거. 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제 참고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혈액형 판정 결과 가지고 요 학생 수 계산하는 문제도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오지만 하여튼 내신에서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해둬야 돼. 훨씬 어렵게 나와. 되게 막 연립방정식도 좀 복잡하게 세우고 막 이래서 좀 이건 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어작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자, 요거 오늘 교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유전 파트를 들어갈 텐데, 그지?
사실 방학하기 전에 유전을 먼저 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응?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전의 원리, 뭐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제 기본적인 거 통과 때 했던 얘기들 나와. 뭐, DNA가 뭐고, 유전자가 뭐고, 염색체가 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뭐, 우리 통과 때 했던 건 다 아니까, 이런 뭐 구조적인 얘기는 선생님이 따로 하지는 않을까,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하자면, 이 DNA라는 게 이제 기본 단위가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로 돼 있지.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들이 쭈르르르 결합해서 뭐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지? 그게 두 가닥이 꼬여서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밑에 나온 이중 나선 구조를 띠고 있죠. 이중 나선 구조, 그지? 뭐 요거 다 통과 때 했던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 나선 구조를 띠고 있을 거야, 그지? 띠고 있는데, 자, 뭐 알다시피 이 DNA가 이제 세포에 핵 속에 들어있는데 이 DNA가 겁나 길어. 그 길다란 DNA가 그 조그만 핵 속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어때야 돼? 길이를 확 줄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길다란 실이 한 가닥이 있는데 그걸 아주 조그만 구멍 안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뭉쳐서 넣어야 되잖아. 길이가 길기도 하고 하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뭉치는 건 뭉치는데 나중에 풀 때가 문제인 거야. 실제 실 같은 거 한 가닥 이렇게 뭉쳤다 나중에 풀려고 보면 어때? 다 엉켜 있지. 그러니까 비슷해. 이 DNA도 이제 요 그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긴 게 핵 속에 들어있으려면 일단 길이도 줄어들어야 되지만 나중에 얘가 막 엉켰다 풀렸다 해야 되잖아. 꼬이는 걸 방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길이도 줄이고 꼬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 DNA 중간중간이 이런 식으로 뭐야? 단백질에 이렇게 뭐야? 감겨 있어. 중간중간이 이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 있다. 자, 요 단백질을 뭐라고 불러?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히스톤 단백질에 DNA 중간중간이 계속 감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겨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불러? 뉴클레오솜.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DNA를 이루는 기본 분자들이고. 그럼 그런 뉴클레오솜이 이렇게 쭉 길게 또 이어져 있다고 이렇게 마치.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얇은 실처럼 돼 있지. 이 전체를 뭐라 불러?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염색사. 염색사. 그래서 핵 속에는 이 염색사 형태로 가느다란 실 같은 형태로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가 특정한 시기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시기라면 뭐야? 보통 세포들이 세포 분열할 때,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이 실처럼 풀려있던 애가 뭉쳐. 그래서 어떤 약간 막대기 모양의 어떤 이렇게 형태를 갖추게 되지. 요걸 뭐라 부르지 우리가? 그렇지. 요 놈은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잘 봐. 그럼 우리 염색체에서 이제 뭐 요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동원체라 부르고, 동원체라 부르고. 그다음에 요 다리처럼 생긴 얘네들은 뭐라 불러? 염색 분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 사실은 이 길다란 DNA 한 가닥이 나중에 세포할 때 뭉쳐서 염색체가 되면 원래는 요 염색 분체 하나여야 되는 거야. 요거 하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공부할 때 염색 분체 하나가 그냥 DNA 전체 하나가 이렇게 꼬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현미경으로 염색체가 관찰이 될 때는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보여. 일반적인 체세포에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한 가닥이 꼬이면 염색 분체 하나이지만 세포가 쪼개질 때는 뭐야? 동일한 DNA를 하나씩 나눠줘야 되잖아. DNA가 복제가 된다고. 이렇게 복제가 돼서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서 세포 분열할 때 걔네가 꼬이면 이렇게 염색 분체가 두 개인 하나의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염색사라고 하는 거, 뉴클레오솜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히스톤 단백질, 염색체, 요거 잘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유전자라는 게, 이 DNA 안에는 소위 말하는 뭐야?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그 유전 정보는
이 DNA에서 이 안쪽으로 마주보는 이 염기 서열이라는 거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 거야. 근데 모든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건 아니다 이거지. 그 염기 서열 중에서도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특정 부분들이 있다고. 자, 요걸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 자,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의 뭐 뜻이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 염기 서열, 그러니까 DNA의 일부분이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라. DNA 한 가닥이 결국 염색체 하나인 셈인 거거든. 어차피 얘네들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가 있지? 46개가 있어. 세포 하나당. 그러면 DNA가 46가닥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긴 거 DNA 한 가닥이 결국 염색체 하나인 셈이니까. 그럼 46개의 DNA 가닥이 있는 셈인데 유전자는 15,000개, 2만 개 요 사이가 된대. 그럼 그 얘기는 뭐지? 이 유전자라는 게 하나의 DNA 안에 하나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부분 그 하나의 DNA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잖아. DNA 가닥은 46가닥밖에 없는 건데 하나당, 세포 하나당. 유전자는 15,000개에서 2만 개이려면 하나의 DNA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부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유전자 A라는 부분이 여기라고 치자고. 얘가 꼬여서 요 염색체가 된 거야. 그럼 결국 염색 분체 하나가 DNA 하나가 꼬인 거라고 했으니까 요 유전자 A 부분이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해보자 이거 여기. 여기다 그릴게 여기다 염색체를 따로 그릴게. 응? 자, 요 염색 분체 하나가 지금 이 DNA 전체가 꼬여서 만들어진 애라고 치면 그때 여기 유전자 A라고 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라고 치자 이거 이 부분. 자, 그래서 뭐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얘네 둘 서로 염색 분체는 선생님 무슨 관계라고? 요거 하나가 사실은 DNA 한 가닥인데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똑같은 DNA 하나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꼬였을 때 두 개인 거라 그랬잖아. 염색 분체는 서로 복제된 관계란 말이야. 복제된 관계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염색 분체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 똑같은 DNA가 한 가닥이 더 있는 거가 여기도 A라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색 분체 안에 여러 개 이렇게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체세포를 보게 되면은 말이야, 이런 염색체가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보여, 옆에.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다고,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 염색체랑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은 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꼭 똑같은 애들이 두 개씩 들어있단 말이야, 체세포라는 거. 왜 그런 걸까? 내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즉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꼭 이렇게 두 개씩 보여. 일반적인 체세포 안에는. 두 개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아빠한테 받은 거라고 해. 이게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라고 하자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지금 여기 A라는 유전자가 있어. 자, 만약에 이 A라는 유전자가 뭐 유전자에서 우리 형질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니? 근데 머리카락 모양을 하고 관련된 유전자라 합시다. 뭐 머리카락이 곱슬이냐 직모냐 이런 거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하면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도 엄마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DNA 똑같은 자리에는 똑같은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있다고. 자,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머리카락 모양 유전자라고 치자고. 그럼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에 있는 이 유전자는 예를 들어 곱슬머리 유전자라고 쳐. 근데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도 여기에도 머리카락 유전자가 있는데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는 직모 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스몰 a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머리카락이 곱슬이냐 직모냐는 결국 이 두 유전자가 짝을 이뤄서 최종적으로 곱슬이냐 직모냐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받은 이 한 쌍의 그래서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머리카락의 모양은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하고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가 짝을 이뤄서 결정이 되는 거야. 뭐 이제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뭐 우성이냐 열성이냐 따져가지고 그럼 그때 요 두 개의 유전자 이 한 쌍의 유전자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이 한 쌍의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 불러?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통과 때도 배웠지만 이 대립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결국 나의 어떤 하나의 형질이 나타난다. 형질이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얘하고 얘는 서로 복제된 관계라 그랬지. 나중에 문제에서 물어보 얘랑 대립 유전자냐 이렇게 물어봐. 맞아 아니야? 아닌 겁니다. 자 무조건 얘랑인 거야. 그러니까 뭐 얘랑이건 얘랑이 대립 유전자인 거지. 하나의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끼리는 대립 유전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염색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해? 여기 가운데 동원체라는 거 있지. 얘를 기준으로 붙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같은 염색체인 거고 동원체라는 게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다른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는 게 뭔지도 좀.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는 결국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거지만 엄마 아빠가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이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같다고 해도 안 되고 다르다고 해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는 게 뭔지 꼭 기억을 좀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밑에 대표 문제 1번 한번 봐보자. 자, 어떤 사람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구조다. 자, 여기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게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유전자형이 A 스몰 a다라면 유전자형이라는 건 여기 요거. 이렇게 유전자를 그냥 알파벳을 쓴 게 유전자형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립 유전자 두 개를 알파벳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래서 여기 A 하나, 여기 스몰 A 하나 이렇게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옳은 거 고르랍니다. 자, 기억은 자, 지금 얘 봐봐. 같은 동원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염색 분체 관계지. 이거 대립 유전자를 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같은 염색체 여기 A가 돼야 돼. A가. 그지? 그러니까 A하고 여기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인 거니까, 그지? 뭐 여기 대문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여기 라지 A가 돼야 돼. 그래서 대립 유전자 스몰 A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지? 자, 니은은 어떻게 돼? 니은은. 자, 니은이 뭐지? 자, 여기 보면 단백질에 DNA가 감겨져 있는 이 전체 덩어리 말하는 거지? 아까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솜. 그지? 뉴클레오솜. 그럼 니은은 뉴클레오솜이다. 맞죠? 그냥 이런 거 틀릴 일은 없지. 자, 디귿은 뭐야? 이거 이중 나선으로 된 이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 DNA지. 참고로 RNA는 나오지가 않아. 절대로 안 나오니까는 그냥 무조건 RNA 써 있으면 틀렸다 그으면 됩니다. 알겠니? 뭐 세포 구조 이런 거 묻는 게 아닌 이상은 틀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상동염색체라는 게 뭔지, 대립 유전자라는 게 뭔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은 요 핵형과 핵상이라는 게 색형과 핵상. 자, 이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핵형과 핵상 얘기할게. 자, 그다음에 핵형과 핵상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제? 자, 핵형이라는 게 뭐냐? 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 안에 다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그제? 근데 생물마다 가지고 있는 뭐가 달라? 염색체 개수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생물에 따라 염색체 수가 같은 애들도 있어. 근데 같아도 뭐 그 염색체의 모양이 좀 다를 것이고 크기도 좀 다를 것이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그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라든가 염색체 모양이라든가 염색체 어떤 크기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핵형이라고 불러요. 핵형. 그래서 만약에 뭐 염색체 수가 같아도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면 핵형이 다른 거고 뭐 하여튼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핵형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생물들의 염색체 수가 나와 있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46개야. 침팬지는 48개. 개는 78개.
이게 이제 이 생물들이 갖고 있는 염색체 개수거든. 그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식물들도 염색체가 다 있어. 그래서 뭐 보리, 완두 있잖아. 근데 보면 보리하고 완두 같은 경우는 어때? 그러니까 이거야. 같은 이 핵형이라는 게 있잖아. 일단 같은 종이면 염색체 수는 같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둘 다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면 무조건 46개 염색체가 갖는 거야. 같은 종이라면. 근데 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보리하고 완두가 둘 다 식물이지만 종은 다르잖아. 근데 염색체 수는 같아. 그러나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들여다보면 염색체 모양이라든가 크기 같은 건 어때? 다르다. 자, 그래서 일단 종이 다르면 염색체 수가 같을 수도 있고 같더라도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종이 다르면 무조건 핵형은 다르다 생각하면 돼. 핵형은 무조건 달라. 그런데 자, 같은 종이면 그럼 핵형이 같냐? 그치? 같은 사람이라면 너나 나나 남자니까, 그치? 염색체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남자라면 염색체 모양도 같을 거고요. 크기도 같아. 그러나 뒤에 나오겠지만 같은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핵형이 같지는 않다. 성별에 따라서는 핵형이 다릅니다. 알겠니? 자, 성별에 따라서 핵형이 다르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나올 거야.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성별에 따라 종이 다르면 무조건 핵형 다른 거고요. 같은 종이어도 결국 성별이 다르면 핵형은 다른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게 다 같아야 되거든. 이게 다 같아 핵형이 같다라고 하는데 같은 종이어도 성별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이 모양 크기가 좀 달라지게 되거든. 일부. 그럼 핵형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생물마다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갖는 거야. 갖는데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걔가 더 고등생물이고 염색체 수가 적게 하등생물은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은 개는 78개를 가지니까 개가 사람보다도 고등생물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뭐 개가 뭐 지능이 좋은 개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보다 더 고등생물이라고 표현하진 않지. 물론 뭐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사람보다 하등 생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염색체 숫자가 고등이다 하등이다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고등 생물은 아니다. 그지? 그 다음에 그 핵형은 이제 그렇게 보면 핵상이라는 게 있어. 자, 핵상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거든. 뭐 단상이라는 것과 복상이라는 걸 이렇게 나뉘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알파벳 N 표시하고 그래서 단상은 뭐 N이라고 쓰고 복상은 EN이라고 쓰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의 염색체 수를 봐봐. 자, 참고로 이제 여기 있는 염색체 숫자들은 그 생물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거든. 공통점이 뭐냐? 그렇지. 염색체 개수가 몇 개가 되지 짝수야. 모든 생물 체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짝수. 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물이다, 식물이다 이 다세포 생물들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암수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 이른바 유성생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수의 생식세포로부터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아. 그래서 항상 모양과 크기 같은 아까 얘기했던 상동 염색체들이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짝수야. 자, 핵상은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염색체의 어떤을 들여다봤을 때 그 염색체가 18개든 뭐 14개든 8개든지 간에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두 개씩 들어있어. 꼭. 그러면 그 세포의 핵상은 복상이다, EN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핵상이라는 게 결국 여기 보면 뜻은 나와 있잖아.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핵상을 판단할 때 N이냐 EN이냐 판단할 때는 자, 내가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세포 안에 보이는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세포의 핵상은 N이다, 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염색체가
두 개씩 꼭 똑같은 애가 들어있어. 물론 나란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흩어져 있긴 하지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두 개씩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보여. 즉 상동염색체가 관찰이 되면 그 세포는 핵상이 2n이다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해 줄게. 그럼 어떤 애들이 그러냐?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세포. 네가 공부할 때 체세포라고 나오면 얘는 무조건 핵상이 2n인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애들이 n이냐? 이른바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뭐 이른바 생식세포들. 얘네들은 무조건 핵상의 n이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세포분열 배우겠다만 세포분열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중인 세포로 관찰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때 감수 1분열이라는 세포분열이 아직 일어나고 있을 때는 미안해. 감수 1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일 때는 아직은 핵상이 2n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감수 2분열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날 때는 또 핵상이 n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 보고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그지?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네가 어떤 그림을 보고 핵상이 2n이야. 그러면 그 세포는 무조건 어떤 생물의 체세포인 거야. 네가 어떤 세포를 들여다봤더니 핵상이 n이야. 그러면 그 세포는 어떤 생물의 생식세포이거나 생식세포가 되기 직전의 세포란 얘기야. 자, 여기 그림을 봐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를 해놨어. 그지? 지금 여기 봤더니 몇 개가 보여? 한놈, 두식, 석삼, 너구리, 6개가 보이는 건 보이는데 두 개씩 똑같은 애들이 보이지? 그럼 얘는 핵상이 뭐다? 2n이다. 그리고 어떻게 표시하냐면 2n은 6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포는 어떤 생물의 뭐가 되는 거야? 체세포라고요. 체세포의 염색체를 6개 갖고 있는 어떤 생물의 체세포인 거야. 자, 얘를 봐봐. 얘 어때?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지? 세 개가 보이는데 얘네들 각각이 짝이 없어. 똑같은 애가 없지? 그럼 얘 핵상이 n인 거야. 그리고 뭐야? 3이다 이렇게 써. 그러면 얘는 뭐겠어? 어떤 생물의 뭐야? 생식세포인 거야. 근데 같은 이제 또 이제 나중에 가면 이런 걸 판단해야 되거든. 그럼 얘네가 같은 종이냐 아니냐 판단해야 되거든. 자, 같은 종의 체세포와 생식세포는 정확히 절반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에는 6이지. 맞아? n은 3이지. 그러면은 이게 어떤 A라는 생물이라면 A라는 생물의 체세포면 이건 A라는 생물의 생식세포가 될 수 있는 거야. 생식세포다라고 얘기 안 했지. 왜 그러냐면 되려면 이 세 개가 얘한테도 있어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네가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 거야. 얘 핵상 어떻게 돼? n은 3이다.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과연 얘가 이 체세포를 갖는 생물의 생식세포라고 할 수 있어? 없는 거야. 없는 거. 왜? 물론 염색체 개수는 절반이지만 염색체가 모양이 다르거든. 그러면 자 얘는 이거는 이제 어떤 생물의 생식세포가 되겠지. 그럼 이 생물의 체세포는 핵상이 어떻게 된다고? 2에는 6인 거야. 맞아? 그러면 얘랑 같은 종이다. 다 되나? 염색체 개수, 체세포일 때 염색체 수는 같아도 맞아? 뭐가 달라? 그럼 뭐가 다른 거야? 핵형이 다른 거야. 핵형이 다른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핵형하고 핵상이 이제 이런 거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람의 핵형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사람의 핵형을. 그지? 자, 요거. 우리가 이제 사람은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사람의 염색체는 어떤 모습인가? 그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 염색체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모양은 어떻고 크기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건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의 핵형 분석을 해보는. 자, 참고로 사람이건 뭐건 핵형 분석은 언제 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얘는 사람의 체세포를 핵형 분석한 거야. 보통은 세포 분열 중일 때. 알겠니? 세포 분열 중일 때 이 핵형, 왜냐하면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야지만 염색체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중인 세포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염색체가 보여. 자, 그걸 이렇게 나란하게 그냥 배치를 해둔 거야. 그래서 남자의 세포와 여자의 세포, 체세포를 가지고 핵형 분석한 결과야. 그래서 보면은 토탈 46개가 보이는데, 그지? 보이는데 보니까 이렇게 두 개씩 모양과 같은 애가 짝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번호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크기 순으로 쭉 그냥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란하게 보이지 않아. 그냥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나란하게 염색체를 배치해 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해놨어. 자, 그랬더니만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해 봤더니만 번호로 22번까지는 남자나 여자는 똑같이 갖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개수로는 몇 개야? 그러니까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44개, 번호로는 22번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갖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44개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상염색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상염색체. 그래서 상염색체 거기 뜻 나와 있지?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염색체에 갖고 있는 개수나 그 44개 모양 크기는 남자 여자가 똑같은데 뭐가 다르겠냐? 유전자는 다르지. 그지? 다음에 너나 나나 둘 다 남자여도 똑같이 44개를 갖고 있어도 거기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그지? 근데 아무튼 그 44개는 남자 여자가 공통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상염색체를. 그런데 이게 남자냐 여자냐는 결국 나머지 2개 염색체에 따라서 달라진 거야. 여기 보이지? 나머지 2개가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지?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갖고 있는 이 2개 염색체를 뭐라 불러?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성별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자는 똑같은 건 2개 갖고 있는데 남자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갖고 있지? 큰 거 우리가 X염색체, 작은 거 Y염색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염색체는 2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봐봐. 남자나 여자나 공이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어. 그리고 지금 번호로 22번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염색체 모양 크기 똑같아. 근데 나머지 2개가 서로 다르지 않아? 그러면 같은 남자나 여자나 같은 종이지만 이 2개의 염색체가 모양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 핵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 너랑 나랑은 핵형이 어떤 거야? 같지. 똑같이 46개 같지. 성염색체까지도 똑같지. 근데 성별이 다르면 성염색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는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남자는 지금 성염색체를 어떻게 갖고 있어? X 하나, Y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지? 여자는 어떻게 갖고 있어? X만 2개를 갖고 있지. 자, 우리가 보통 남자의 핵상, 체세포의 핵상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자, 지금 2개씩 보이잖아 이렇게. 똑같은 게 2개씩 보이니까 핵상은 2n이고 총 개수는 46개다. 요렇게 써. 요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구분해서 쓰면 상염색체 44개에 성염색체 X, Y 갖는다. 요렇게 이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여자의 체세포도 마찬가지 어때? 2에는 44개 플러스 성염색체 X 2개 갖는다. 요렇게 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는 무슨 세포? 남자와 여자의 체세포야. 그지? 그럼 생식세포는 정확하게 여기서 번호당 하나씩만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걸 갖든 둘 중에 하나씩만 가져.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생식세포의 핵상은 N이 될 거고요. 걔네들은 이렇게 표시해. 22 플러스 X 또는 Y. 요 둘 중에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생식세포는 무조건 2개 중에 하나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2 플러스 X. 무조건 하나 갖겠지. X가 똑같은 게 2개니까 둘 중에 하나 가지면 그냥 X 하나 갖는 거죠. 그래서 봐봐. 남자와 여자의 정자는 X를 갖거나 Y를 갖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X 갖는 정자와 X 갖는 난자가 만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거고 Y를 갖는 정자와 X를 갖는 난자가 만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성별은 누가 결정한다? X하고 Y 중에 누가 결정한다? Y가 결정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돌연변이에도 나오지만은 여자 중에 이런 여성이 있어.
그러니까 염색체를 45개만 갖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성별이 뭘까? 여자인 겁니다. Y가 없어서 여자인 거야. X가 하나여도 Y가 없으면 여자인 거야. 외관상 성별은 여자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었어.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 Y가 있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도 Y가 있기 때문에 성별은 남자야. 알겠어? 남자야. 그래서 일단 성염색체 중에 성별을 결정하는 거는 Y다. Y 염색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만든 생식세포들이 특히 정자가 X를 갖느냐 Y를 갖느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아이의 그 성별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체세포의 핵형을 분석한 거야. 알겠어? 체세포의 핵형을 분석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죠? 되겠어. 그래서 같은 사람이어도 성별이 다르면 저기 핵형이 다른 거다. 그지? 핵형이 다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성염색체 Y, X 두 가지가 있고, 상염색체. 물론 상염색체가 같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남자 혹은 같은 여자여도 모습이라든가 특징들이 다 다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성별 결정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 그지? 자, 요거 대표 문제 2번인데 요건 그냥 넘어갈게. 지금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자, 대표 문제 3번 한번 봐보자. 자, 철수의 핵형을 분석한 결과의 일부다. 기역부터 디귿은 염색체를 나타낸 거다. 그지? 자, 지금 봐봐. 자, 기역하고 니은은 서로 어때? 지금 요렇게 3번, 그래서 요 두 개가 짝져져 있지, 그지? 그럼 이 기역하고 니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상동 염색체 관계라. 얘네 둘은 서로 상동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지? 상동 염색체.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디귿이 X 염색체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나온 김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다 까먹어서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막 생각이 났어. 우리가 보통 상동 염색체라고 하면 얘처럼 모양과 크기가 다른 두 개가 짝져 상동이라고 하잖아. 그럼 뭐냐? X하고 Y는 상동 염색체일까 아닐까? 방금 얘기한 대로라면 모양 크게 다르니까 얘네 상동 염색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요 X, Y 같은 경우도 요걸 상동 염색체로 칩니다. 상동 염색체 또 다른 정의가 뭐가 있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이기도 하지만 뒤에 가면 세포부전에 나오겠지만 특히 이 정자 난자를 만드는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이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달라붙거든. 근데 XY도 모양은 다르지만 달라붙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가염색체라는 걸 만들거든. 그래서 서로 달라붙어서 이가염색체를 만드는 애들은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XY도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얘네 둘도 서로 상동 염색체로 치부를 합니다. 알겠어? 치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이 되겠니? 그렇지. 23쌍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지? 남자건, 여자는 어차피 X 똑같은 거 두 개니까, 그지? 당연히 상동 염색체니까, 남자건 여자건 사람의 체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23쌍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거 고르래. 자, 기억 하나. 자, 요 염색체 하나 봐봐. 지금 어때? 다리가 두 개지?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돼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 자, 기역과 니, 자, 봐봐. 야, 기역하고 니은에서 요 두 개를 서로 대립유전자라고 한다 그랬잖아. 대립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얘네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유전자가 3개면 이쪽도 3개가, 그러니까 개수는 같아야 돼. 그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야. 개수는. 그러면은 보기 니은. 유전자의 개수는 서로 같냐? 이거 맞는 말이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 이거 구분 못하지 않겠지. X 염색체다. 이렇게. 그냥 뭐 확인하기 위해서 푼 거지. 이게 실제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대. 너무 쉬우니까, 그지?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개념 체크가 나오는 거라, 그지? 자, 요것도 잠깐 푸는 시간 줄 테니까 요 개념 체크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체크 문제 1번. 그림은 염색체 구조 나타낸 거다. A부터 F의 이름을 각각 써라. 그지? 자, A는 여기서 뭘 의미해? DNA. 그지? 여기다 쓸게. DNA. B는
그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을 말하는 거지? 안 되지. 여기서 A는 이 DNA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C는 뉴클레오솜. 자, 그 다음에 D는 뭐야, D는? D는 이 염색체 전체를 말하는 거지. 염색체를 말하는 거고. E는 그 염색체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동원체 말하는 거지. 동원체. 그 다음에 F는 염색 분체를 의미한다. 그지? 염색 분체. 자, 2번. 관련 있는 걸 모두 써라. 유전 물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뭐겠어? 결국 염색체를 말하는 거야, 염색체. 왜냐면 DNA가 단백질에 감겨서 염색사가 되고 결국 그게 꼬여서 염색체가 되는 거니까 유전 물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염색체를 의미하는 거고. 자,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 전체. 그렇지, 유전체, 니은. 특히 니네 학교 내신에서 아마 학교 풀이 나중에 나올 거야, 유전체라는 거.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 유전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의 나선 모양으로 꽂은 DNA라고 하지, 그치? 꼬인 거를. 자, 3번. 사람 염색체에 대해서 OX 하시오. 여자의 체세포건 남자건 상동 염색체는 23쌍이라 그랬고, 그치?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게 이렇게, 이거 아까 써줬잖아, 아까. 상과 성을 구별했을 때 이렇게 쓰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쓸 땐 2에는 46이다. 특히 체세포인 경우에, 그치? 자, 여자의 성염색체, 아니지. 성염색체가 두 개든 뭐, 두 개인 이는 무조건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X.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는 거잖아. 엄마한테.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요 Y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는, 그러니까 남자의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는 거야. 근데 여자는 X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 어떤 걸 아빠한테 받고 어떤 걸 엄마한테 받았는지. 다만 어쨌든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는다. 자, 그다음에 4번.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자, 이 하나의 염색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복제된 관계라 그랬지. 똑같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 여기가 B면 여기 B여야 되는 거야. 그지? OX. 그러면 가와 나는 당연히 유전자 구성이 같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유전자 구성이 같다라는 건 뭐지? 여기 있는 유전자 개수, 종류 다 같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상동염색체끼리 유전자 구성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기억의 대립 유전자, 자, 얘네 둘을 서로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지? 여기 표시되지 않은 상동염색체 있는 거 하고.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A는 뭐 동원체지. 나중에 우리 세포 분열 배우겠지만 여기 이렇게 방추산하는 게 달라붙어. 그래서 걔네들이 양쪽으로 끌고 가면서 여기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 그래서 방추산하는 게 달라붙는 자리다.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특히 요거 체세포 분열할 때 내가 했잖아. 왜 복제를 해서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들었겠어?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걸 두 놈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똑같은 거 두 개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 자, 상동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OX 해라. 한 가지, 그치? 대립 유전자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나타낸다. 근데 그게 항상 같지는 않다. 왜냐면 부모한테 하나씩 받은 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3번, 부모한테 하나씩 물려받는다. 자, 6번, 서로 다른 동물, 자, 색상을 쓰래. 자, 봐봐. 이렇게 그림 봤을 때, 염색체 몇 개? 4개인데, 지금 색깔로 구분해놨지. 실제로는 색깔이 없지. 단위 문제 풀 때 이렇게 구분해놓은 거지. 근데, 뭐 얘네가 다 서로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지? 색상이 N이고, 개수는 4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생물의 생식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똑같이 4개이긴 하지. 그런데, 그렇지. 요 2개 똑같고 요 2개, 2에는 4인 거지. 그러면 자, 가의 경우에는 N일 때 4니까 이 생물의 체세포는 2N일 때 몇 개야? 8개. 그럼 얘랑 당연히 다른 생물이다. 그지? 그래서 핵상과 염색 여기 써놨다. 그지? 하나는 가는 N은 4고 나는 2N은 4가 돼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세포 분열. 그지? 세포 분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세포 주기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 2가지 배우거든.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과 감수 분열 또는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두 가지 배워. 뭐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하나씩 얘기하겠다만, 그지? 체세포라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중3 때 배우지 않니? 아마 이제 들으면 좀 기억이 나겠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분열하는 거야. 그래서 자, 하나의 세포가 어떤 세포가 있어. 얘가 분열해. 어느 정도 자라면 쪼개져서 두 개가 돼. 그러면 또 얘네들이 또 어느 정도 자라서 또 분열합니다. 계속 분열을 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지? 세포 숫자가 점점 늘어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키가 크고 살이 찌고 혹은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가 아물고 하는 등등이 일어나는 거야. 반면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은 우리가 감수 분열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뭐 결과적으로 이제 세포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 근데 얘는 말 그대로 뭐냐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분열인 거야. 일어난 장소 얘는 사람의 경우는 얘는 온몸인 거고 얘는 생식기관에서만 일어나. 그래서 얘도 똑같아. 어떤 이제 생식기관에 들어있는 세포 하나가 얘도 처음엔 체세포야. 체세포인데 얘가 이제 생식기관에 있는 체세포가 때가 되면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해서 둘로 쪼개져.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근데 얘가 또 곧바로 한 번 더 분열을 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하나로부터 얘네가 만들어지면은 얘네가 이제 결과적으로 뭐 남자다라고 하면 정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얘는 계속 일어나거든. 그래서 계속 세포수가 늘어나. 반면에 생식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두 번 분열하면은 정자나 난자가 되고 끝! 더 이상 세포 분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자, 생식세포 분열이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 어떤 처음에 세포 있지. 얘를 뭐라 불러? 모세포라 부르는 거. 모세포. 그 다음에 이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건 하나의 모세포가 두 번 분열을 해야 생식세포 분열이 한 번 끝난 거야. 그 분열이 끝났을 때 만들어진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딸세포라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체세포 분열이라는 건 하나의 모세포가 둘로 쪼개지면 분열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얘네가 자라서 또 모세포가 돼. 얘네들 각각이. 그럼 거기서 그러면 어쨌든 여기선 얘가 이제 딸세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여담이지만 왜 모세포 딸세포냐? 아빠세포 아들세포 아빠세포 딸세포 될 수는 없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출산은 누가 하냐? 엄마는 아들이나 딸을 낳을 수 있지만 아빠는 아들이나 딸을 낳을 수 없지. 그래서 얘가 모세포고 얘가 딸세포인 거야. 알겠지? 그렇잖아. 얘가 만약에 아들세포면 얘가 더 이상 분열하는 게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야. 뭐 여담이지만 그렇게 돼. 그죠? 그래서 분열하기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 분열 후에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 자세히 배울 텐데 특히 이제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엔 하나의 모세포가 분열해서 이제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딸세포들이 또 자라서 이제 다시 모세포가 돼. 그러면 얘가 또 분열해서 또 두 개의 딸세포가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 모세포로부터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과정, 그 반복이 되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야. 세포 주기. 그래서 세포가 분열해서 여기 오타야. 새로 생긴 딸세포는 또 분열해.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포 주기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딸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서 또 분열하고 그 과정. 그게 계속 세포 주기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 그 세포 주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얘를 갖고 딸세포가 분열이 막 끝나서 만들어졌지. 그럼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자라야 되지. 맞아?
그리고 자라고 나서 이제 분열하려면 분열에 필요한 것들만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런 전체기 뭐라 하냐면 간기라고 표현해. 간기. 그래서 간기가 끝나면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겠지? 그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은 우리가 분열기라고 불러. 자, 그 봐봐. 그러면 이제 분열이 끝났지? 그럼 딸세포 만들어졌지? 그럼 그 딸세포가 또 간기를 거쳐. 그러나서 또 분열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간기부터 분열기까지를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하는데, 자, 이 간기라는 시기는 또 세분화할 수 있는 거야. 자, 간기라는 시기, 그리고 분열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M기라고 표현해. M기. 분열기를. 자, 간기는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G1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G1기. 그리고 S기라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G2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알겠니? 그럼 뭐냐? 봐라. 분열이 막 끝났어. 그럼 끝난 세포, 만들어진 딸 세포는 크기가 좀 작잖아. 그럼 내가 방금 뭐라고 표현했냐? 어느 정도 자란다 그랬지? 그 간기 중에서도 G1기라는 시기가 바로 뭐야? 분열이 막 끝난 딸 세포가 어느 정도 뭐야?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교재나 뭐 참고서에 따라서는 자, 세포질의 양이 증가하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뭐 세포 소기관들이 발달하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G1기 때. 맞아? 그 다음에 우리 세포 분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얘 봐봐. 원래 모세포 안에 DNA가 들어있을 거 아니니? 염색사 형태로? 근데 어쨌든 그게 하나가 둘로 쪼개진다 그러면 이 DNA를 얘네들이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하나의 DNA를 반으로 잘라서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분열하기 전에 어때? 이 모세포가 갖고 있는 DNA를 똑같은 걸 하나를 더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분열이 끝났을 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야 이렇게 만들어진 딸 세포들도 원래 모세포가 갖고 있던 거랑 똑같은 DNA를 갖겠지? 자, 그 DNA가 복제되는 시기가 바로 뭐다? S기라는 시기야. 알겠어? 이게 뭐라고? DNA가 복제되는 시기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DNA 양이 증가하는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시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게 돼. 2배로 증가. 자, 그럼 DNA 복제했어. 그럼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어? 세포도 다 자랐고 DNA도 복제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그렇지, 분열해야지. 그럼 분열하려면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다못해 효소도 필요할 거고. 맞지? 근데 그런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G2기라는 시기야. 자, 뭐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이 준비하는 시기다. 뭐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준비하는 시기에 뭐 방추사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제 방추사 형성에 필요한 물질들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효소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 그래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기라고 하는 겁니다. 간기.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나면 이제 분열 실제로 시작을 하는 거야. M기라고 하는 거야, M기. 그지? 그러면 자, 잘 봐. 그래서 이제 간기는 자, G1기, S기, G2기,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합쳐서 이제 간기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분열을 시작해야 되겠지? 분열기. 근데 분열기 M기인데, 그 분열기도 이제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은 뒤에 이제 나중에 그림 보여주겠지만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해. 자, 참고로 요 간기 때는 염색체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세포를 보면 핵만 보이는 시기야. 근데 분열기가 되면은 이제 그 안에 핵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보이지 않던 뭐가 보이기 시작해? 염색체들이 이렇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 분열기는 또 그 염색체들이 어떤 상태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열기를 또 여러 개의 시기로 나눠. 이건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식으로 또 분열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G1기부터 말기까지 한번 딱 끝나면 이제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진 거야. 그럼 그 쪼개진 애들 각각은 또 G1기부터 말기까지 또. 그러면 또 쪼개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계속 뭐 한다? 반복이 된다는 거야. 그지? 반복. 그럼 내가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 그러면 봐. 어떤 세포가 G1기부터 시작해갖고 결국 이제 세포 분열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쭉. 맞지? 소요 시간. 그 소요 시간을 따져본 거야. 따져봤더니 대부분이 뭐더라? 간기더래. 대부분이 간기더래. 뭐 예를 들어 세포 분열을 하는데 10시간 걸린다 그러면 10시간 중에 뭐 한 9시간, 뭐 9시간 반은 간기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는 일어나서 분열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거야. 이게 M기야. 근데 간기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한다? G1, S, G2로 구분한다 그랬잖아. 따져봤대. 따져봤더니 G1기가 제일 그나마 걔 중에 또 제일 오래 걸리더래. 그리고 S기, 뭐 G2기 뭐 이런 순이더래. 알겠니? 자, 세포 분열이 한번 시작해가지고 세포 분열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 중에 대부분은 간기가 차지하는데 간기 중에서도 G1기라는 식이 가장 오래 걸리더래.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했을까? 자, 이 소요되는 시간은 뭐에 비례하냐면 관찰되는 세포 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네가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 혹은 살점을 하나 떼어내 얇게 프레파라트 만든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에 수백 수천 개의 세포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전부 뭐야? 세포 분열을 하고 있거든. 근데 걔네들이 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간기 때는 육안으로 그냥 핵만 보인다 그랬잖아. 내가 예를 들어 1000개의 세포를 봤는데 그 중에 한 900개가 핵이 보이는 거야. 100개는 염색체가 보이는 거지. 왜?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당연히 보이는 게 많은 거야. 맞잖아. 내가 핵이 보이는 상태가 예를 들어서 9시간인데, 그지? 그럼 여기 A라는 세포가 있고 B라는 세포가 있는 거야. 현재 A는 간기고 B는 분열 중인 애야. 그럼 얘는 분열이 끝날 때까지 얘는 계속 간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요 시간이 긴 세포일수록 당연히 내 눈엔 그게 더 많이 보이겠지. 그래서 그 관찰되는 세포 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간기 중에서도 G1기가 가장 길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전체 세포가 1000개 중에 G1기인 세포가 제일 많이 보여야 된다고. 구분하자면. 알겠어? 근데 어차피 이때나 다 핵이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DNA 양으로 구분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분석 기술이 있겠지. S기 때 DNA가 복제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가 G1기 때 갖고 있는 얘가 DNA 양이 1이라고 해봐. 그러면 S기 때 복제되니까 G2기가 되면 2가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S기 내는 1에서 2 사이 값을 갖겠지. 값으로 따지면. 복제가 막 되고 있는 중이니까. 맞아? 그러면 DNA 양을 분석했을 때 DNA 양이 예를 들어 전체 1000개 세포 중에서 간기 세포가 900개인데 DNA 양으로 따져봤더니 DNA 양이 1인 세포가 한 6, 700개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걔네들이 G1기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기왕 한 김에 요것만 더 얘기하자면 요 그래프가 무지하게 나오거든. 자, 여기가 뭐냐면 세포수야. 세포수. 그리고 여기 가로축이 뭐냐면 DNA 양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세포가 갖고 있는 DNA 양이 1이라고 치자 이거지. 원래 갖고 있는 DNA 양이. 그래서 내가 그 세포 집단을 관찰을 했더니 그러면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G1기 세포가 DNA 양이 1이면 G2기인 세포는 DNA 양이 2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분열 중인 애들도 분열이 끝나기 전까지는 DNA 양이 그대로 2인 거야. 그리고 S기인 애들은 1과 2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DNA 양이 1인 세포들이 한 이만큼 보이는데 전체 세포 중에.
그리고 DNA 양이 2인 애들은 그거보다는 좀 적은 수가 보이겠지. 그리고 DNA 양이 1에서 2 사이인 애들, 뭐 이렇게 특정할 수 없죠. 그런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1.1인 애가 한 요만큼 보이고, 뭐 1.2인 애가 뭐 한 이만큼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 돼. 그 세포들이 갖고 있는 DNA 양에 따른 관찰되는 세포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두면 돼. 그래서 만약 이런 그래프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물어보거든. 여기 1, 뭐 여기 2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DNA 양이 1인 세포가 전체 세포 중에 이만큼이 보인다. 그럼 이 세포들은 전부 현재 G 원기 상태의 세포다라는 거야. 여기는 얘네들 합친 거지. 얘네들.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한 100개 정도 된다고. 이 100개 세포들은 G2기인 세포하고 M기인 세포와 합쳐서 100개 정도가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요는 S기 상태의 세포들이 이렇게 각각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세포 주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관찰되는 세포수에 비례해서 결국 간기가 가장 길고 간기 중에서도 G 원기가 가장 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그지? 근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마다 이 세포 주기가 다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세포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이게 계속 반복이 돼.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이거 얘기한 김에 요거까지만 하자. 이게 지금 그림에 해놨나?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어떤 세포는 처음에 한 번은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이 끝나잖아? 그럼 어떤 애들은 더 이상 한 번만 딱 분열하고 더 이상 분열 안 하는 애들도 있어. 자, 이런 거는 이제 G0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세포들, 이런 세포들은 완전히 분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완전히 분화되었다. 그러니까 세포마다 이 세포 주기가 다 조절이 돼, 알아서. 그래서 어떤 애들은 처음에 한 번만 세포 분열하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안 해. 그런 세포들은 완전히 분화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신경세포가 대표적이야. 자, 그래서 봐봐. 야,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런 데 있는 세포들은 뭐야? 상처가 나도 지들이 또 세포 분열을 하거든?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저절로 메워지잖아. 근데 신경은 어때? 처음에 네가 태어났어. 성장했을 때 한번 쫙 만들어지면 끝이야. 더 이상 세포 분열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끝인 거야. 낫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 끊어지면 마비가 오는 이유가 뭐야? 시간이 지나도 마비가 풀리지 않지. 얘네 완전히 분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육세포도 똑같아.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운동하면 근육이 나올 거야. 그럼 근육세포가 생기겠지. 늘어나잖아.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근육세포는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저절로 늘어나진 않는다고.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 보면 근육 찢어지잖아. 근육 찢어지는 거 저절로 낫지 않거든? 왜? 더 이상 분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끊어진 거야. 그럼 걔네들은 꼬매줘야 돼. 근육 꼬맨다고 그래, 보통. 근육 꼬매면. 이게 완전히 분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그리고 어떤 세포는 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수정란 나오는데, 수정란. 그지? 수정란. 여기. 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수정란은 말이야. 이제 이 수정란 상태에서 세포 분열을 해요.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 분열하거든? 그런데 분열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전체 수정란의 크기는 별로 변하지 않아. 그럼 왜 그런 거 그랬어? 간기 중에서 G1기가 어떤 시기라 그랬어? 세포가 자라는 시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수정란의 경우에는 간기 중에서도 G1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있는 셈이야? 거의 왜냐면 분열하더라도 복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기 중에서도 S기만 거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간기 중에서 S기, 분열기, S기 이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정란이 하는 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정란은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G원기가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세포들, 딸 세포들의 크기만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지? 아, 이게 잘못. G1에서 S로 안 간다는 거. 그지? 여기 G0는 여기서 여기. G1에서 S로 안 가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만들어지고 자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G1에서 이런 애들 완전히 분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야. 미안해. 그리고 수정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차례 일어나지만은 이 지원기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세포들은 뭐 그 기능, 뭐 부위에 따라서 세포적이 이렇게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정상적인 세포들은 봐봐. 이런 게 있어. 이 밑에 이제 그림에 나오는데 내가 실험실에서 정상적인 세포들 이렇게 드문드문 좀 떨어뜨려 놔. 그런 다음에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들 봐봐. 세포 분열 막 하지. 세포수가 이제 막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세포들하고 닿겠지. 처음에 떨어뜨려 놨는데 세포수가 막 늘어나면 닿을 거 아니야. 그렇게 옆에 벽에 닿잖아.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층만 만들어줘. 정상적인 세포들은. 왜?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세포들마다 지들이 알아서 조절한단 말이야. 옆에 닿으면 더 이상 안 해.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접촉저해라고 그래. 자, 정상적인 세포들은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드문드문 떨어뜨려 놓고 세포 분열을 하게 만들어 주다 하더라도 세포 분열을 하다가 옆에 있는 세포들하고 닿거나 벽에 닿으면 분열을 딱 멈춰버려. 조절한단 말이야. 이걸 접촉저해라고 그래. 접촉저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그 세포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세포들, 이른바 암세포라는 게 생겨.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겨. 그러니까 뭐 방사선에 의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되게 안 좋은 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흡연을 하니까 그런 거에 노출이 되다 보면 정상적인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해요. 그럼 암세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렇게 뜨면 암세포 놓고 세포 분열을 하게 하잖아? 양분이 공급되는 이상 옆에 닿든지 말든지 옆에 닿든지 말든지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와 달리 양분만 계속 공급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층으로 쌓여. 소위 말해서 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그래서 우리가 암조직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암세포들은 정상세포와 달리 접촉저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영양분이 공급되는 이상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계속. 소위 말하는 암덩어리, 암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가 있어. 야, 흔히 위암 걸린다고 하잖아. 뭐 아주 디테일한 거는 뭐 선생님도 아니.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세포들 중에 일부가 암세포로 변했어. 자, 암세포가 만약에 우연하게 이제 계속 증식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음식을 우리가 먹으니까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고 또 옆에 혈관이 지나가니까 영양분 계속 공급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암세포들이 계속 증식해서 덩어리가 돼. 그래서 왜 너희 나이 때는 지금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이제 암덩어리 같은 거 보인다, 뭐 이렇게 뭐 이런 혹 같은 거 보인다라고 하면 떼어내거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암 같은 게 이렇게 혹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그게 뭐 그냥 정상적인 걸 수도 있지만 암세포일 수도 있으니까 떼어내서 검사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데다가 지네 쪽도 이렇게 혈관을 하나 만드네? 왜냐면 영양분 계속 공급받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어떻게 혈관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혈관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자리를 딱 잡아서 또 세포 분열 막 하면 암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암이 전이 된다라고 표현하잖아. 그게 바로 이런 접촉저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암세포라는 건 뭐야? 정상적인 세포라면 부위에 따라 기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세포 주기를 알아서 조절을 하는데 암세포들은 그런 세포 주기를 조절을 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열한다 이거지. 그래서 접촉저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 주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예. 체세포 분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기, S기, G2기, 분열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봐.
나중에 자세히 얘기했지만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생식 세포 분열은 어떻게 되느냐? 얘도 처음엔 간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열을 시작해. 그런데 생식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 분열이 한 번 끝났다는 분열을 2번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열기를 M1기, M2기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반면에 얘는 여기까지 진행되면 끝!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세포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분열을 2번 하는데 요 중간에는 간기가 없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감수 분열 할 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포 주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